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기 정체기는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뭐 경기 부양한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는 거의 영향 없을 거예요. 3, 4년 후쯤에 추가 좀 매수 좀 하시면 그 뒤에 한 2, 3년 지나면 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지금까지 손해보신 거 다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흐름 총선 전후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부동산 시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그 장기 주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킨들버그가 한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경제 사학자입니다. 근데 이 광기의 기간, 그러니까 투기 열풍이 부는 기간이죠. 이거는 보통 한 3년 정도 지속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광기가 벌어졌었죠. 그 다음에 패닉이 오는데 이건 반년에서 1년.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 21년도구나. 그리고 붕괴가 오는데 붕괴는 2022년도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이제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장기 정체기는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거는 제가 세계 경제사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황 이렇게 주기들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라서 아마 그게 정확할 거예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뭐 경기 부양한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영향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기는 왜 벌어지냐면요,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2, 3년 더 저축해야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2, 3년 더 저축해도 못 산다. 큰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자. 이거 지금 2020년도 뭐 이런 주변에 우리 영끌족들이 그런 판단을 했었어요. 큰 빚을 내서 지금 현재 수요로 이렇게 가담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배가가 되잖아요. 현재 수요 플러스 이제 미래 수요가 합쳐졌으니까 가격은 폭등해. 이게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 경제 원리예요. 근데 수요가 시간 이동해 갔으니까 바로 수요가 사라진, 많이 없어진 때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주춤주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패닉이 와요. 부동산도 그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황이 꺾이면서 그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제 거래량이 축소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제 내에 통화가 수축되는 일이 벌어져요. 통화가 수축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붕괴가 와요. 이게 경제 원리거든요. 그러면 장기 정체기에는 왜 5년이나 6년 정도 지속이 되겠어요? 이거는 이미 수요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려면 저축이 그 기간 동안 축적이 돼야 돼요. 한 5, 6년 축적이 돼야 새로운 수요가 드디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황은 202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쯤 다시 또 투기가 서서히 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실 심각한데 정부는 약간 고금리 경기 부양한다고 뭐 대출을 완화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효과 없다니까요. 수요가 사라졌는데 정부가 아무리 부양 조치를 강력하게 펼치더라도 어떻게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서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아날 수는 있겠죠. 금방 꺼져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역사를 봐봐요.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거, 광기의 기간에는 강력한 부동산 경기 억제 정책을 펼쳐요. 다 실패해요. 그러다가 부동산 경기가 추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또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수요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경기가 살아나요? 이제 부동산 주기를 일으키는 이제 일반 경제 원리, 이게 사실은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일반 원리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일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고점에 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중국 쪽이 지금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막 대도시 뭐 베이징, 상하이도 막 30% 급락하고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좀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우리 국내 경기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봐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세계 경제 전반이 그 전념을 받아서 이제 금융위기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건 보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중국의 부자들은 시진핑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해외 자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중국은 1998년도에 최초로 그 주택 소유가 개인에게 허용이 됐어요. 그 개인들은 그 주택 소유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그 일선 도시들, 그것도 중심가의 주택들, 이거는 그 뭐 수백 배 오른 데도 있어요. 최소 수십 배는 올라 있어요. 거품이 잔뜩 낀 거죠. 이제 지금 그 거품이 꺼져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가격 하락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요. 중국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집을 사두면 그래도 더 낫겠지, 그런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부분적인 얘기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심히 쳐다보고는 있어요. 재테크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로 보세요? 지금은 그 주택 매입, 주식 매입을 통해서 손실을 받더라도 그거 정리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놓쳤어요, 타이밍을. 그리고 사람이 손실을 보면 희한하게 보복 심리가 맞아요. 생겨요. 그래서 주식 팔고 난 그 자금 다른 데 허비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놓쳤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좀 견딜 수 있으면 견뎌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3, 4년 지나면 주변에서 뭐 아파트 투기 또 혹은 주식 투자 뭐 이런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좀 저축 좀 하시고 가지고 있는 주식도 겨우 버티시고 그러면, 또 주택도 버티시고 그러면 3, 4년 후쯤에 추가 좀 매수 좀 하시면 그 뒤에 한 2, 3년 지나면 또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지금까지 손해보신 거 다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디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은행에 예금을 계속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올해 전 세계 금융위기 뇌관이 될 요소 뭐로 보고 계세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질문처럼 들려요. 제가 금융이 당장 닥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막바지 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다 하는 판단을 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잖아요. 또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할 정책 수단도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과거의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것들, 그런 정책들을
다 동원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금융위기가 막상 터지잖아요.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를 해요. 그 경우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서 경제의 악순환을 차단해 줘야 돼요. 또 이제 번원 통화를 대폭 증가시켜서 그 신용 파괴 작동을 차단해 줘야 돼. 그리고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가야 돼. 이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 나라만 이 정책을 펼치면 그 나라만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이 훼손을 당해요. 그래서 이 주요 국가들이 모두 다 함께 이 정책을 펼쳐야 어느 한 나라만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됐는데 경기 후퇴 기간도 짧았고 대공황 때보다 그리고 또 깊이도 얕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미국 정부가 G20 국가 수반, 재무부 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우리 함께 타개해보자. 그러면서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그래서 2008년 말에 번원 통화를 2배를 늘려줘요. 재정 지출을 무려 8천억 달러를 증가를 시켜요. 또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서 0.25%까지 낮춰가요. 다른 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당시에 금융위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겠냐고요. 미국이 이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 바람에 다른 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악화됐어요. 미국이 내가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이 따라오십시오. 누가 따라가겠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인 정책 공조 체제가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파고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이야기를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올해 중에는 그 터진다. 이번에는 좀 제발 그 얘기를 좀 믿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계속 오늘 파국으로 찌닫는 금융위기 올 수 있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이럴 땐 어떤 생각으로 조금 투자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올해 조금 전망을 해주신다면?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어떤 파국적인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튼튼한 기업도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면 도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외환위기 때 겪었잖아요. 뭐 개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다소 지금 비관적이고 그럴 때라면 투자 등 경제 활동을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자중하고 또 자중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그건데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끝물이라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끝물에는 꼭 막판에 이게 저가주가 이렇게 각광을 받아요.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투기적인 투자가 갑자기 커져요. 그걸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그게 앞장서고 있어요. 주식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율이 3배짜리도 있고 4배짜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아주 커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제발 당부드리고 싶어요. 배율이 2배, 3배인 혹은 4배짜리도 있어요. 그 4배인 그 ETF 상품 같은 거는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는 그만큼 하락률도 크다. 그래서 잠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서는 거의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장님 모시고요. 올해 거시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